엄마,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결혼은 절대 안 돼요. 세 자녀가 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박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챙겨준 유일한 사람. 허리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빌라가 고장나면 밤늦게라도 달려와 고쳐주던 그 사람. 자녀들이 바빠서라며 명절에도 일찍 떠날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김철수. 그런데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연하남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순자는 자녀들의 걱정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우연히 자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엄마가 재혼하면 빌라가 반으로 쪼개져. 우리 유산이 날아가는 거야. 절대 남한테 줄 순 없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도 자녀들에게 쏟아부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자녀들은 부동산 유산으로만 본 것입니다. 63세 박순자. 자식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과연 순자는 자녀들의 반대를 뚫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년을 함께한 철수와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63년을 남을 위해 살았던 한 여자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6세가 되었다. 미아동 빌라 2층 15평 남짓한 이 작은 집이 내가 사는 곳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 낡은 대문들, 가로등 하나. 이 동네에서 산 지 벌써 9년째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는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소리가 있으니 덜 외로울 뿐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인다. 짧게 자른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이게 정말 나일까 싶다. 손을 펴보면 굳은 살과 화상 자국이 가득하다. 이 손이 내 인생을 말해준다. 나는 평생 식당 주방장으로 일했다. 2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거의 40년을 주방에서 보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서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볶음을 했다. 여름에는 주방 온도가 40도를 넘었고 겨울에도 땀을 흘렸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냐고? 자식들 때문이었다. 큰아들 민수 39살, 큰딸 지영 36살, 막내딸 수진 33살. 이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나는 쉬지 않고 일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간암이었다. 6개월 투병 끝에 남편은 내 곁을 떠났고 보험금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편할 수가 없었다.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내가 치킨집 하나 하려고. 이게 마지막 기회야. 꼭 성공할게.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5천만 원을 민수에게 줬다. 큰딸 지영이 왔다. 엄마, 결혼하는데 시댁 체면이 있어서 혼수 좀 제대로 해줘야 해. 나는 4천만 원을 지영에게 줬다. 막내딸 수진이 말했다. 엄마, 전세집 계약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 나는 3천만 원을 수진에게 줬다. 1억 2천만 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이 고스란히 세 자녀에게 들어갔다. 내가 4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 2억 3천만 원.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았다. 점심은 거르고 옷은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모은 돈이었다. 그 돈으로 나는 9년 전 이 빌라를 샀다. 미아동 낡은 3가구짜리 소형 빌라.
내 평생 재산을 다 쏟아부어 샀다. 1층 두 집은 세를 놓았다. 각각 월세 60만 원씩. 그렇게 매달 120만 원이 들어온다. 여기에 국민연금 43만 원을 더하면 163만 원. 이게 내 한 달 수입의 전부다. 이제 내 손에 남은 것은 이 빌라뿐이다. 라면 국물을 마시며 생각한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자녀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엄마 건강하시죠? 전화가 오면 반갑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말을 나는 안다. 엄마 그게 요즘 가게가 안 돼서. 엄마 애 학원비가 올라가서. 엄마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나는 매번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한다. 거절할 수가 없다. 내 자식들인데. 명절이 되면 세 자녀가 모두 온다. 거실이 북적인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점심 먹고 한두 시간이면 모두 떠난다. 엄마 아이들 학원 가야 해서. 엄마 시댁에 가봐야 해서. 엄마 내일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 나는 웃으며 배웅한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진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온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린다. 밤 9시가 되면 허리가 아파온다. 40년간 구부정하게 서서 일한 대가다. 2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산 걸까?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다. 자녀들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려워졌다. 나는 혼자다. 66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런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악착같이 모은 인생. 하지만 정작 내 손에는 이 빌라 하나만 남았다. 매일같이 외롭고 쓸쓸한 나날들. 이것이 내 인생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른다. 5년 전 내 인생에 조용히 들어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세 자녀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5년 전 가을이었다.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있던 방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 살게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남자 혼자였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체크셔츠에 면바지, 작업용 조끼를 입고 있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작은 책 몇 권. 네, 반갑습니다. 박순자입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다. 처음 몇 달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낮에 일을 나가는 것 같았고 나는 집에서 지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만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첫 겨울 일이 생겼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난방이 안 됐다. 나는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했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3일 후에나 갈 수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11월 말인데 난방이 안 되니 집안이 얼음장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가 났다. 괜찮으세요? 어젯밤 보일러 안 돌아가는 소리 들었는데. 김철수였다. 네. 고장났는데 수리기사가 3일 후에나 온대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저 회사에서 설비 일 오래 했어서 보일러 정도는 볼 줄 알아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한번 봐드릴게요. 그는 공구함을 가지고 와서 보일러를 살펴봤다. 30분쯤 지나자 보일러가 다시 돌아갔다.
부품 하나가 헐거워져 있었네요. 조여드렸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간단한 거였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1층 앞 작은 화단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데 힘들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철수가 나왔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 일도 없는데 같이 하죠 뭐. 그는 이미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풀을 뽑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나를 도왔다. 무거운 쌀을 사면 2층까지 날라줬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형광등이 나가면 갈아줬다. 높은 데는 제가 할게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면 먼저 내려가서 정리했다. 제가 내려놓고 올게요. 나는 고마웠다. 그래서 가끔 밑반찬을 만들어 내려갔다. 혼자 사시니까 반찬 해드시기 힘드시죠? 이거 계속 받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많이 만들었어요. 드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와는 제법 친해졌다. 2년째 되던 해 나는 큰아들에게 2천만 원을 보냈다. 치킨집이 망한다며 울던 아들. 손에 있던 마지막 돈을 다 보냈다.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통장 잔고를 보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저녁 계단에서 김철수와 마주쳤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가져왔다. 어제 제가 많이 끓였는데 맛있게 됐어요. 같이 드실래요? 우리는 2층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다. 맛있네요. 저도 혼자 살아서 요리 좀 배웠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동생들이 있긴 한데 다들 각자 살아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은 못했어요. 동생들 키우느라. 그러다 보니 때를 놓쳤죠. 그의 얼굴에 외로움이 스쳤다. 나는 알 것 같았다. 그 외로움을.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함께 식사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주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두 번, 번갈아 가며 요리했다.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가 계란말이를 해오면 나는 생선을 구웠다. 3년째 되던 해 나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입원했을 때 자녀들은 바쁘다며 전화만 올 뿐이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이틀에 한 번씩 왔다. 그는 과일을 깎아주고 같이 산책을 하며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자주 놀러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사니까 아픈 사람 마음 알아요. 퇴원하던 날 그가 택시를 불러 집까지 데려다 줬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장 받아 드릴게요. 그럼 안 되죠. 괜찮습니다. 저 장 볼 때 하나 더 사오면 돼요. 그날부터 그는 일주일에 2~3번 장을 받아줬다. 나는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해줬다. 4년째 되던 해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먹었다. 2층에서 먹을 때도 있고 1층에서 먹을 때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외로웠던 이야기. 순자 씨. 어느 날부터 그는 나를 순자 씨라고 불렀다. 철수 씨. 나도 자연스럽게 그를 철수 씨라고 불렀다. 겨울에 눈이 오면 함께 눈을 치웠다. 봄에 꽃이 피면 함께 화단을 가꿨다.
외롭지 않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매일 이야기를 나눴다. 5년째 되던 해 무언가가 바뀌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손이 닿으면 심장이 뛰었다. 조심하세요. 계단에서 내가 비틀거리자 그가 팔을 잡아줬다. 그 손이 따뜻했다. 순자 씨, 이거 무거운데 제가 들게요. 김장 배추를 나를 때 그의 얼굴이 가까이 왔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66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2층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순자 씨, 응? 순자 씨 곁에 있으면 좋아요. 나는 그를 봤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다. 고백도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었다. 손을 잡았다. 같이 산책을 나갔다. 같이 장을 봤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했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66세와 62세의 사랑. 너무 늦은 걸까? 아니, 이제야 시작하는 걸까? 하지만 행복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철수와 나는 이제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는 자녀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세 자녀를 집으로 불렀다. 다들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드물게 세 자녀가 모두 왔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을 보니 떨렸다. 애들아, 네 엄마.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반응했다. 네, 뭐라고요? 남자친구.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데 올해 초부터 사귀고 있어. 큰딸 지영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남자친구요? 66세에? 막내딸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진짜예요? 응. 1층에 새 들어 사는 김철수 씨야. 너희도 계단에서 몇 번 봤을 거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1층 세입자요?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62살이야. 그럼 엄마보다 어리잖아요. 4살 어려.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자녀들의 반응에 당황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혼자 사는 사람이야. 평생 결혼 안 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대. 5년 동안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사람 직업은 뭐예요? 수리일해. 여기저기 배관이나 보일러 고쳐주는 일. 재산은요? 저축은 있어요? 나는 민수의 질문이 불편했다. 그건 왜 물어? 엄마, 중요하잖아요. 혼자 살았으면 노후 준비는 돼 있어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철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민수가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버세요? 연금은 나와요? 나는 화가 났다. 민수야, 그런 걸 왜 자꾸 물어? 엄마, 중요하잖아요. 62살까지 결혼 못한 남자가 갑자기 엄마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철수 씨는 5년 동안 나를 도와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나중에 엄마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세 자녀가 한 목소리로 나를 걱정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외로워서 판단을 잘못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자녀들은 계속 전화했다. 특히 민수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철수에 대해 물었다. 나는 점점 위축되었다. 철수를 만날 때마다 미안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응. 애들이 좀.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나 봐요. 미안해요, 철수 씨.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하시겠죠.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애들이 저녁 먹으러 오겠다며 전화가 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마땅치 않아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다. 엄마, 저희 집에 왔는데 장 보러 가셨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1시간쯤 지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 거실에서 자녀들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려다 멈췄다. 민수의 목소리였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지신 것 같아. 지영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빌라가 3억 5천만 원인데 만약 재혼까지 가면 어떡해? 법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분 1.5배 받잖아. 우리 셋이서 나눠받을 게 적어지는 거야. 나는 손이 떨렸다. 열쇠를 쥔 손에서 땀이 났다. 지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엄마는 왜 이제 와서 재혼을 하신다는 거야, 정말. 동네 사람 보기도 창피해. 이제 우리가 급할 때 엄마한테 돈 받기도 힘들어져.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근데 언니, 오빠, 엄마가 진짜 외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민수가 결론을 내렸다. 아무튼 엄마가 연애하는 건 무조건 반대해야 돼. 재산 분할이 복잡해져. 알았지?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아니, 가슴이 무거웠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엄마 걱정은 거짓말이었다. 내 행복보다는 자기들 걱정만 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으니 허탈함과 배신감이 느껴졌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아서 산 이 빌라. 자녀들은 그것만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1층까지 내려와 벽에 기대섰다. 눈물이 났다. 66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자녀들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손에 화상을 입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평생 모은 돈도 전부 자녀들에게 줬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나는 그저 돈이었다. 지난 세월이 허무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오셨어요? 세 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엄마, 무거우셨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수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엄마, 오늘 많이 사오셨네요. 힘드셨죠? 지영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봤다. 걱정하는 표정, 효자, 효녀의 얼굴. 하지만 이제 안다. 그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엄마, 그 남자분 이야기 좀 더 해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 다시 생각 좀 해볼게.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우리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자녀들이 떠난 후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66년을 살았지만 오늘 처음 알았다. 내 자식들이 누구인지.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녀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녀들이 괘씸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66년 동안 뭘 위해 살았을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문을 두드렸다. 평소처럼 순자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철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럼 푹 쉬세요. 밥 꼭 챙겨 먹고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틀에 기대 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철수를 피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죽였다.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문 앞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반찬 하나, 과일 한 봉지, 작은 메모. 순자 씨, 김치찌개 많이 끓였어요. 순자 씨, 사과가 달아요. 드세요. 메모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 자녀들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특히 민수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식 전화인데. 하지만 받고 나면 후회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지영은 문자를 보냈다. 하루에 67통씩.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삭제하지 못했다. 내 딸이 보낸 문자인데 수지는 조금 달랐다. 전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같은 결론이었다. 2주가 지났다. 어느 저녁 나는 2층 베란다에 서 있었다. 아래 골목을 내려다봤다. 철수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게 보였다. 철수의 축 처진 어깨, 외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철수를 만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문 앞에 놓인 반찬통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손이 떨렸다. 문을 두드렸다. 순자 씨. 철수가 문을 열었다. 눈이 커졌다. 2주 만이었다.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철수가 먼저 물었다. 응. 아니, 괜찮지 않아. 솔직했다. 철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애들이 계속 전화해. 너무 힘들어. 알아요. 근데 이상한 거 있지. 뭐요? 애들 전화 받으면 힘든데 철수 씨 메모 보면 힘이 나. 철수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직 밥 안 먹었으면 밥 먹고 가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인지 정말 좋았다. 함께 있으니 좋았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함께 했다. 철수가 닦고 내가 헹구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편안했다. 순자 씨. 응? 순자 씨랑 이렇게 있으면 집 같아요. 집? 네. 6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나도 그랬다. 66년 만에 처음이었다. 집 같은 느낌.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동네 뒷산 산책로였다. 단풍이 물들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졌다. 순자 씨 조심하세요. 철수가 내 팔을 잡아줬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 손이 따뜻했다. 단단했다. 안심이 됐다. 순자 씨, 여기 벤치 있네요. 앉으실래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석양이 졌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쁘다. 내가 중얼거렸다. 정말 예쁘네요. 철수도 하늘을 봤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66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었나? 아무 말 없이 누군가 옆에 앉아 석양을 보는 순간. 없었다. 한 번도. 순자 씨, 응?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했다. 눈물이 날 만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 세 자녀가 서 있었다. 엄마, 놀랐다. 약속도 없었는데.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민수가 환한 얼굴로 물었다. 산책 좀. 누구랑요? 설마 그 남자랑? 시선이 내 옆에 철수에게 향했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자녀들은 인사를 받지 않았다. 엄마, 들어가요. 할 얘기 있어요. 지영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철수 씨, 먼저 들어가 있어. 나는 철수를 돌려보냈다. 2층 거실. 세 자녀가 둘러앉았다. 나를 신문하듯 봤다. 엄마, 아직도 그 남자 만나세요? 응. 엄마. 왜? 엄마가 누구 만나는데 왜 너희가 화를 내? 엄마가 고생하실까 봐서 걱정돼서 그래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엄마,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아니면 빌라 팔아서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빌라를 팔라는 말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 깨졌다. 66년 동안 나를 묻고 있던 것.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 엄마는 희생해야 한다는 믿음. 전부 깨졌다. 안 팔아. 네. 이 빌라 안 팔아. 그리고 철수 씨랑도 계속 만날 거야. 엄마. 엄마 인생이야. 66년을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세 자녀가 동시에 일어섰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지영이 울었다. 민수가 화를 냈다. 수진이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녀들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렸다. 무서웠다. 자식들과 이렇게 갈라서는 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66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내린 결정이었다. 그리고 알았다. 철수와 함께 있을 때가 66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66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내린 결정. 무섭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1층으로 내려갔다. 철수 씨, 네, 순자 씨, 우리 같이 살자. 2층에서 철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이. 괜찮아. 내 인생이야. 철수가 눈물을 흘렸다. 62년 동안 혼자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가족을 얻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철수가 2층으로 이사했다. 짐이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이게 다예요. 철수가 미안한 듯 말했다. 충분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서로뿐이니까.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했다. 철수의 옷을 옷장에 넣었다. 책을 책장에 꽂았다. 이불을 겠다. 평범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2층 식탁에서 순자 씨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따뜻한 빛이 거실에 들어왔다. 행복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달랐다. 민수가 전화했다. 소리를 질렀다. 엄마, 그 남자랑 같이 산다고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엄마, 우리는요?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지영이 찾아왔다. 울면서 엄마 제발이요. 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남자랑 산다고? 지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행복이 우리 불행이에요. 그럼 엄마 불행이 너희 행복이냐? 지영은 말문이 막혔다. 2주 후, 세 자녀가 함께 왔다. 마지막 통보였다. 엄마, 그 남자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연락 안 할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택하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연락하지 마. 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자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자식보다 남자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엄마를 위하기는 하니? 엄마, 그럼 진짜 연락 안 해요. 후회하실 거예요. 세 자녀가 떠났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철수가 옆에 앉았다.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줬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또 울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년이 지났다. 민수와 지영은 연락이 없었다. 수진만 가끔 전화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수진아. 너도 잘 지내니? 짧은 통화였다. 2년이 지났다. 나와 철수는 1층 빈 방 하나를 작은 카페로 만들었다. 월세 수입 대신 우리 둘이 운영하는 카페. 순철 카페라는 이름을 달았다. 순자와 철수의 이름을 딴 것이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들러 커피를 마셨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우리는 함께 카페를 꾸렸다. 철수가 커피를 내리면 나는 빵을 구웠다. 철수가 청소하면 나는 계산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가을 오후 카페 문이 열렸다. 엄마, 수진이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수진아. 나는 일어나 수진을 안았다. 왜 이제야 왔니? 죄송해요, 엄마. 용기가 안 났어요. 수진이 울었다.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철수가 커피를 내려줬다.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너희한테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 엄마가 무조건 주기만 하니까 너희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했어.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철수가 다가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제가 매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감사해요, 아저씨. 진심으로. 우리 셋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단풍이 떨어졌다. 가을이었다. 수진이 돌아간 후 나는 철수와 함께 카페를 정리했다. 순자 씨, 응? 행복해요? 응. 평생 가장 행복해. 정말이었다. 69살. 66세에 시작한 사랑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빌라는 여전히 3억 5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 옆에 철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박순자로 살고 있다는 것. 66년 동안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살았다. 하지만 69세가 되어서야 알았다. 나도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다. 철수가 물었다. 순자 씨, 저녁에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순자 씨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웃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다. 된장을 풀었다. 파를 썰었다. 두부를 넣었다. 평범한 저녁 준비였다. 하지만 행복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따뜻한 빛이 부엌에 들어왔다. 66년을 악착같이 살았다. 하지만 69세가 되어서야 진짜 부자가 되었다. 사랑받는 부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부자로. 66세에 시작한 사랑. 너무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때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나는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10년? 20년? 모르겠다. 하지만 상관없다. 남은 시간 철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순자 씨,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철수 씨는 앉아 있어. 그럼 제가 상 차릴게요. 철수가 식탁을 준비했다.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고 반찬을 꺼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맛있어요, 순자 씨. 많이 먹어. 창밖으로 별이 떴다. 66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저녁이었다.